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이 경찰국가 포지션을 버려가면서 네. 중국이 제1도련선을 그어가지고 네. 이제 미국의 항모가 조금 들어오려 그러면은 네. 막 압박해서 내보내고 그 안에 대한민국이 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할수록 그리고 둘의 파워의 밸런스가 비슷해질수록 일본이나 한국이 이 두 나라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캐스팅 보트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납득을 잘 못하는 거는 대부분의 한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나 우리는 작은 나라고 우리는 힘이 없고 미국을 따라든지 뭐 하여튼 강대국의 뭘 눈치를 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우리 반에 일진이 있어요. 그래서 일진이 너무 힘이 세. 전교 일진이야. 근데 우리 반에 전교 회장도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막 서로 싸우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나는 일진에 가서 두들겨 맞고 전교 회장한테 당하고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일진한테 너 자꾸 그러면 나 회장한테 잃는다? 이러고 회장이 뭐라고 하면은 아니 그럼 일진을 해결해 주든지 뭐 이러고 이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고 주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상황 판단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두 나라의 전략과 행동을 예측해서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을 먼저 가서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협지에 사량발천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량,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무게로 천근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길을 가야 우리에게 어떤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거 중국이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미국이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입장만 취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한국과 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조금 입장이 다르지 않나요? 일본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일본과 중국은 서로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번 아시아를 태반 점령해서 운영하던 나라고요. 네. 그래서 사고의 스케일이 좀 큽니다. 커요. 인정해야 되는. 네, 그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차지하려는 포지션은 유럽에서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네. 전 세계 넘버원은 미국인데 네. 유럽 이 지역은 내가 넘버 투야 라는 게 영국이라면 네. 아시아에서도 넘버원은 미국인데 넘버 투는 나 일본이야 라는 요 위상. 그래서 중국 찌그러져 있어. 이 위상을 차지하려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 손붙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밀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그 영향력을 충분히 올리려고 하는, 확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국가 경영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론은 중국 편 들어야 되나 미국 편 들어야 되나 미국 편 들어야지. 미국 편 들어야 되면 이제 중국은 버려야 되나 중국하고 싸워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상이 난리여서 지금 짐을 싸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어야 될 판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골목길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 중국 편을 들어서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면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쳐다보고 뭐 미국 이겨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미국은 지금 분명하게 미일한 이 군사적으로 연계해서 중국과 무력 충돌이 나면 무력 충돌에 참여하기를 지금 원하는 것이고, 한국군이 참여 안 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참여한다고 이미 다 공언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국 산동반도에서 인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매우 가깝죠. 매우 가깝죠. 매우 가깝죠. 옛날에는 농담 좀 과장을 좀 해서 산동반도에서 날 좋을 때 보면은 보인다. 우리 아산반도가 보인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평택항에 있는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해외 미군 기지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와 함선과 그 군대가 날아가서 자기들하고 싸우겠다는데, 그러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저긴 한국이니까 평택 기지는 공격하지 말아야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CSI에서 워게임을 해서 이제 그 세계적인 뉴스가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워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워게임이 한국은 빼고 했어요. 한국은 고려에 넣지 않고 그냥 중국, 미국, 일본 세 나라만 놓고 워게임을 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중국이 저기는 뭐 손도 대지 말아야지. 그럴까요? 그럼 만일에 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걸 경고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미중 간의 갈등을 전쟁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저 무역을 좀 더 하고 적자를 누가 더 보고 흑자를 누가 더 보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양회에서 리창 총리가 마지막으로 단언해서 했던 얘기가 조국 통일 과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 위대한 중국몽을 이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언제보다도 타이완 통일 의지를 크게 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물론 제가 이제 전쟁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쟁 리스크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전쟁 리스크가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건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먼저 얻지 못하면 미국에 있는 알리바바 주식에 투자를 해 말어.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들 문제에 대한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먼저 좀 구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참고 있었는데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타이완 공격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겁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게 2027년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로켓군 상황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내가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한두 해 정도는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을 가장 높게 봤는데 거기서 네. 한두 해 정도는 높게 볼 수 있다. 네. 특별히 읽히시는 단서가 있을까요?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제가 책도 몇 권 썼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 타이완 통일을 실제 실행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1999년 말에 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장쩌민 주석 시절에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그 준비를 계속해 왔고 지금 시진핑 주석에 와서 그게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진핑 주석이 아니고 딴 사람이 주석이 되면은 그러면 대만하고 평화적게 지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진핑이 아니더라도. 네. 이미 25년간을 준비해 오고 있는 일입니다. 조국 통일을.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이제 얘기하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통일부라는 데가 있는데 언제 통일을 할지 한 번도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어떻게 통일할지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준다. 근데 왜 통일부일까 이름이?
안 통일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통일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국민이 통일 입으로만 얘기하고 실제 통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국에 살면서 그 관찰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많은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심들도 없고 신호를 읽지도 않아서 좀 저는 조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날 중국에 대해서 듣는 뉴스라는 게 알리바바 주가가 올랐어 내렸어 정도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대만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일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미디어에 계신 분들께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박사님께서 처음부터 중국 양회에서 나오는 부양책이나 그런 메시지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노선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이런 이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대부분 국가는 입장이라든가 노선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어요. 비교적. 근데 우리는 큰 문제가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그 전쟁의 한가운데 휩쓸려 갈 거라는 생각들을 별로 안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 전쟁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인 그 논의도 되지 않았고 안 그러면 좋겠지만 실제로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사실 전쟁에까지 끼지는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이 양안에서 무력으로 충돌을 했다고 한번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과 중국이. 네. 뭐 무슨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군함끼리 서로 대포 몇 번 쏘고 아니면은 가서 들이받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이제 긴장을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쟁까지 가지 않는다 해도 그 정도 되는 상황도 우리가 지금 그 플랜이 없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요? 여당, 야당 간에. 게다가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죠.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적어도 외교 안보는 여야가 두 거대 정당이 합의를 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누가 정권을 장악하더라도 일관되게 가야 될 분야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현재 상황이라면 그 국회에 외교안보위원회만이라도 좀 매일 가동을 하고 그 뭐 TF 같은 거라도 꾸려서 관계 정부 부처분들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도 좋은 싱크탱크 많이 있고 전문가들 다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우리의 시나리오, 우리의 작전 계획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번 계엄 사태에서 확실히 그 학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밀실에서 소수의 사람이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렵고 말이 많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반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는 그 전쟁에 우리는 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만일에 우린 참여한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간의 논의의 과정을 보아왔다면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최소한 동의는 안 해도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내부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워게임에서 왜 한국은 빠졌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고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몰랐을 가능성이 하나고요. 있는 그대로 본 거네요. 예. 쟤네 입장 안 정해졌으니까. 예.
두 번째는 너무 한국을 첨예해서? 끌어 넣었을 때의 결과가 좀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크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 CSIS의 워게임이 일어난 다음에 그 팀을 초대를 했어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똑같은 워게임 상황을 놓고 같이? 그렇죠. 일본 그 자위대 사람들이 같이 껴가지고 일본 전문가들이 같이 껴서 다시 한번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 어느 정도 발표가 됐지만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 이슈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오키나와 섬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이 그 대만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주 가깝습니다. 네. 섬들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지금 이미 그 피난 계획도 만들어져 있고 수립이 돼 있고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적어도 35만 명 정도가 전시 피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피난 계획 만들었고 그다음 피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 지역에 지금 그 방공 대피소 같은 것도 지금 만들었거든요. 일본이. 그게 뭐 10년 전, 100년 전에 만든 게 아니고 바로 2, 3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척에 있는데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 없죠. 초반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에이펙이 있어서 이제 시진핑 방안이 정말로 큰 이제 관심사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가운데 이런 기대감을 언급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아닙니다. 그게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한한령이 완전히 풀린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게 우선 중국의 입장이 중국은 지금 전략적으로 한중일 FTA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서 멀어져 갈 때 그나마 기술력이 좀 있는 일본과 한국을 인접 국가니까 이제 같이 블록으로 묶고 이제 싶다는 거고요. 한국은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을 초대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올 때 선물 보따리를 많이 들고 오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이번 에이펙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안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보는 눈이 입장이 크게 달라졌어요. 지금 계엄 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뭐 도장만 안 찍었다 뿐이지 한국이 미국, 일본 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는 건 거의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던 거예요. 어차피 우리한테 총칼을 들이댈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죠.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 지도자들은 중국에 대해서 비교적 유보적인 자세를 하기도 하고 가서 만나고 어떤 분은 또 야당에 계신 어떤 분은 만일에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참전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만 해준다면 땡큐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떡을 주어야 하지 않나라는 구애를 제대로 이것도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미리 좀 깔아놨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한국 사이를 문화 교류의 해라고 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교류의 해라는 게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실제 하는 걸 봐도 무슨 고전 무용단이 한번 가서 공연하고 오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복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한령을 우리가 했냐 안 했냐 이런 소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에이펙 회의 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오고 한국에서는 그때쯤이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중국이 원하는 최맥시멈이 한국이 미국, 일본과의 무력 충돌이 있었을 때 중립을 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거야 뭐 한한령이 아니라 뭐 그까짓 거 뭐 영화 몇 개 더 틀어주고 가수 댄서 와서 뭐 공연 좀 하는 거 그런 거 사실 뭐
조국 통일 과업의 중요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는 미일과 철통 같은 방위 태세를 갖추고 대만의 입장에 서서 중국과 싸우겠다. 뭐 우리가 만약 다음 정부가 만약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내가 왜 그런 페이버를 주겠어요?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한령이 해제되고 시진핑 방안이 돼서 주가 부양도 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걸 환영한다라고만 생각할 단순한 문제는 또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라? 한국이 그러면 중국에 꼬임에 넘어가 버렸네? 저거 어떻게 해야 돼? 해서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면 그러면 그때는 한국의 주식 시장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 전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에 있어서 지금 당장 어디에 투자할 거냐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100년 지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플랜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하시고 싶으신 걸로. 혹시 국회의원분들 중에 외교안보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제 얘기도 한번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다음에 박사님을 모신다면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중국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추진돼서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에서 경쟁국가 간의 국가과학기술 역량평가를 하는데요. 네. 거기서 공식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의 과학기술이 중국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뒤떨어져 있고 얼마만큼 어느 분야에서 우리가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기술 격차가 지금 분야에서 어느 정도씩 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해서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박사님.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